2500년 전의 병법서가 지금 우리의 삶과 일, 인간관계까지 꿰뚫고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단순히 전쟁 기술을 다룬 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실 갈등과 경쟁,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다룬 전략서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오늘날의 조직, 일, 의사결정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손자병법의 핵심 구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첫 장은 계입니다. 여기서 계는 전쟁의 승산을 헤아리는 계산을 말합니다. 손자는 전쟁이란 백성과 국가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이기에 전쟁을 결정하기에 앞서 적군과 아군의 전력을 면밀히 비교하고 승패를 좌우하는 조건을 철저히 계산한 후에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싸운 후 승리를 바라지 말고 이겨놓고 싸우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도, 천, 지, 장, 법이라는 5가지 요소를 기준 삼아 적과 아군을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도란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생공사하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분 없이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다면 내부의 단결을 악화시키고 외부의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은 기후 조건으로 밤과 낮, 맑고 흐린 날, 사계절의 변화 등을 말하며 지는 지리 조건으로 도로의 멀고 가까움, 지세의 험준함과 평탄함, 지역의 넓고 좁음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인 장은 장수의 덕목으로 지략이 뛰어난지, 충신인지, 부하를 아끼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군대의 조직 편제, 직책과 관리 제도, 그리고 군수물자 제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계편에서는 전쟁이란 궤도, 즉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궤도는 문자 그대로는 사기, 속임수라는 뜻이지만 손자가 말하는 궤도는 도덕적 관점의 사기가 아니라 지략과 정보, 그리고 인간 심리를 정밀히 활용하는 전략의 수단입니다. 손자는 전쟁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궤도 12가지, 즉 12개 궤를 소개합니다. 이는 모두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적을 속여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이죠. 예컨대 힘을 감춘 채 약한 척하고 비천함을 자처해 적을 교만하게 만들며 출병하면서도 마치 출병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전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적에게 허상을 제공하고 오판하게 만듭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조나라의 명장 이목입니다. 이목은 북방에서 흉노를 상대하며 수년 동안 일부러 싸우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시키되 적이 오면 무조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흉노는 그를 겁쟁이라 여겼고 조나라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왕은 이목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목이 사라지자 조나라는 연전연패를 겪었고 왕은 다시 그를 불러옵니다. 이목은 복귀 후에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규모 병력을 미리 배치해두고 거짓 패퇴로 적을 유인한 뒤 흉노 기병 10만을 단번에 섬멸합니다. 손자가 말한 대로 무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의 작전이란 단어에서 작은 시작할 시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군사행동이나 전투 수행이 아닌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선 계편이 전쟁의 승패를 평가하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했다면 작전편은 전쟁을 결정한 후에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한 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쟁에서 귀중함은 신속한 승리에 있으며 결코 오래 끄는 데 있지 않다라는 원칙입니다. 전쟁은 자원 소모가 막심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지키지 못해 패배한 사례가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범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진나라와 조나라는 전국시대 최대의 전투인 장평대전을 벌였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2년 뒤 진나라는 다시 백기를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하려 나섰지만 당시 진나라 재상이었던 범저는 백기의 공이 더욱 커질 것을 두려워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라가 스스로 자신의 땅을 내주겠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그 말을 받아들여 조나라에게서 6개의 성을 받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에 진나라는 왕을을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백기는 병중이라 출전하지 못했고 진나라는 장수 5을 잃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왕은 백기에게 다시금 출전하라고 명했지만 백기는 한다는 수비가 단단하여 쉽게 공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초나라와 위나라의 구원군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거듭 요청해도 백기가 끝내 거절하자 왕은 할 수 없이 왕릉을 대신 보내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게 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함락하지 못했죠. 만약 범저가 개인의 질투심을 앞세우지 않고 계획대로 백기를 기용했더라면 전쟁은 단기간에 승리를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조나라는 전열을 정비할 기회를 얻었고 진나라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란 빠른 승리가 생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국가를 창건했던 몽골의 칭기즈칸이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핵심도 바로 속도에 있었습니다. 적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기동전을 전개하는 몽골 군대에
서양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지체하면 할수록 승리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모공이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계책과 정보를 활용해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손자병법을 대표하는 명제, 지피지기 백전불태, 바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구절입니다. 진나라에는 명장왕전과 젊고 용맹한 이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시황은 이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이 초나라를 공격하려 하오. 장군이 보기에는 몇만의 군대로 충분하겠소. 그러자 이신은 주저없이 20만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시황은 노장왕전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왕전은 신중하게 60만의 병력이 아니면 어렵사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실망하며 왕장군도 이제 늙었구려. 어찌 그리 겁이 많소. 이신 장군은 젊고 과단성도 있으며 용감하오.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오. 라고 했고 곧바로 이신과 몽염에게 20만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왕전은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오히려 비난만 받자 병을 핑계 삼아 고향으로 내려갔죠. 초기에는 이신과 몽염이 각각 나뉘어 초나라를 공격해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초나라 군대가 조용히 이신의 뒤를 추격해 휴식 중인 이신의 군대를 기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신의 군은 7명의 장수가 전사하는 등 참패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고 즉시 왕전의 고향으로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과인이 장군의 고견을 듣지 아니한 까닭에 이처럼 큰 참패를 겪게 되었소. 듣자니 지금 초나라 군대가 국경으로 빠르게 접근 중이라 하오. 장군께서 병이 있으시다 하나 어찌 과인을 외면하시겠소. 왕전은 겸손하게 사양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늙은 몸은 이미 지치고 병들어 정신마저 흐릿하니 도무지 쓸모가 없사옵니다. 부디 다른 훌륭한 장수를 찾으시죠. 하지만 진시황은 재차 간청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오. 과인이 잘못했소. 장군께선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오. 이에 왕전이 못 이기는 척 왕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전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를 향해 출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즉시 전국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맞섰습니다. 하지만 왕전은 초나라 군대와 대치하지 않고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에만 집중했습니다. 초나라 군이 여러 차례 도발했지만 왕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전은 병사들을 충분히 쉬게 하고 목욕하게 하며 넉넉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때때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사기를 북돋우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왕전은 부하를 보내 병사들을 살폈습니다.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병사들이 돌 던지기와 뜀뛰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전은 무릎을 탁 치며 이제 됐다.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었으니 싸울 때가 되었도다. 한편 초나라 군대는 진나라가 전혀 싸울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장기전에 들어가자 식량 부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군은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때만을 기다려왔던 왕전은 마침내 전군을 이끌고 추격에 나섰고 결국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이 기세를 몰아 초나라의 주요 거점을 연달아 함락하고 불과 1년 만에 초왕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일화에는 경험이 부족한 이신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패했고 나와 적을 모두 잘 알았던 노회한 장수 왕전은 병력의 규모와 적절한 전략, 병사들의 상태, 그리고 교전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손자의 병법은 크게 전승책과 전승책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표기는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전승의 전은 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쟁의 승리를 뜻합니다. 반면 전승의 전은 온전하다는 의미로 싸움 없이 온전히 이기는 것, 피해 없이 전쟁을 종결짓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손자는 전쟁이야말로 국가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한 이익이 없다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면 결코 가볍게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국가는 멸망하면 되돌릴 수 없고 사람의 목숨은 더더욱 되살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손자병법이 추구하는 이상은 싸우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전쟁은 국가와 개인의 재화를 철저히 파탄시키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불필요한 살상과 파괴에는 막대한 복구 비용이 따르며 적국의 반발까지 부릅니다. 그리하여 손자는 이 모든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전쟁 자체를 막고 평화로운 항복을 이끌어내는 전략, 즉 전국이 최상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승리를 위한 방책을 4단계로 설명합니다. 그가 최상책으로 여기는 벌모는 싸우지 않고 모략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중책은 벌교로 외교 수단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인데 비록 전쟁보다는 덜하나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책은 벌병으로 군사를 내어 전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방책은 공성, 즉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인명 손실과 물적 피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운 진나라는 소국 정나라를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대군을 동원해 진을 쳤습니다. 이때 마침 정나라 상인이 소 12마리를 끌고 주나라로 가던 길에 우연히 진나라 군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가 정나라를 치러 간다는 사실을 알아챈 그는 즉시 정나라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 소식을 알리고 방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자신의 소 12마리를 이끌고 진나라 장군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죠. 정나라 군주는 진나라가 징벌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방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소 12마리는 원정 중인 진나라 군사를 위로하라는 분부를 받고 제가 대신 데려온 것입니다. 진나라 장군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나라가 우리의 계획을 알아차린 모양이요. 지금 공격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 같소. 결국 진나라는 정나라 침공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철수했습니다. 한 상인의 계책으로 대국의 침공을 막아낸 이 사건은 손자가 가장 고명한 책략으로 꼽은 벌모, 즉 전쟁을 하지 않고 모략으로써 적을 굴복시키는 병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손자병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전략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만약 적의 방비가 단단하며 준비가 철저할 때 섣불리 공격해서는 승산이 희박합니다. 이럴 때는 기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승리란 단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약해지거나 분열하거나 실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전략가는 힘을 과시하지 않고 형세를 조율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은 실질적 군사력과 물질적 역량을, 세는 무형의 정신적 역량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은 군대의 병력과 장비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로 수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는 형을 토대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휘되며 지형, 기후, 보급 상황, 군의 사기, 작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변하며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세는 단숨에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손자가 전하려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는 세를 만드는 병법의 정수가 군대의 관리와 전술 그리고 배치에 있음을 밝히고 특히 인재를 적절히 등용하여 이미 형성된 세를 충분히 활용한다라는 원칙이 승리의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천하 통일을 이룩한 진나라도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진나라는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약소국에 불과했죠. 어떻게 소국이었던 진나라가 훗날 천하를 통일할 만큼 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진나라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 덕분에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관념적인 유학에 얽매인 반면 진나라는 실용주의적 국가 사상이 번성해 국가 경영과 군사 분야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진나라는 천하의 인재를 두루 등용했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적인 다른 나라의 실증을 느낀 수많은 인재가 개혁의 기운이 넘치는 진나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을 현실에 맞게 개혁하고 지방 호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함곡관의 험준한 요새와 이를 토대로 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진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진나라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패하지 않을 토대를 완벽히 다져놓았기에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죠. 손자가 말했듯 적을 반드시 패배하게 만들 수는 없어도 자신이 패하지 않을 조건을 갖추고 싸움에 임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승리의 열쇠는 패하지 않을 기반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허실은 허함과 실함, 즉 나와 적의 단점과 장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자는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여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핵심은 적의 상황에 따라 다른 계책을 구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적은 드러나게 하고 나는 감추어 드러내지 않는다입니다. 나의 허와 실을 감춤으로써 적이 자만해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신중해져 수세적 태도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적의 견실한 곳을 피하고 취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치는 것이죠. 따라서 적과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허실을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적이 편안하면 피곤하게 만들고 적의 양식이 풍부하면 고갈되게 만들며 적이 평온하면 움직이게 하여 평온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적의 실을 허로 바꿀 수 있으며 반대로 나의 허를 실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뛰어난 군주가 많았던 명왕조에서도 보기 드물게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는 북쪽의 몽골족 정벌을 위해 5차례 친정에 나섰는데 직접 출정한 한족 황제는 그가 유일했죠. 당시 몽골은 명나라에 의해 중원에서 밀려나 북원을 세웠는데 이들은 어느 날 명나라에서 파견한 사신을 살해했고 명나라는 분노하며 10만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군대는 적을 경시한 나머지 매복 작전에 휘말려 괴멸당하고 말았죠. 이 소식을 들은 영락제는 5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명나라군을 유인해 병력을 분산시킨 뒤
각계격파하려는 계책을 세우고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 퇴각하는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영락제는 흔들리지 않고 서쪽 방면으로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2만 명의 정예 추격대를 편성하여 20일 만에 따라잡아 대파했고 그 후 즉시 부대를 재정비해 동쪽으로 간 몽골군을 뒤쫓아 이들 또한 크게 격파했습니다. 전쟁의 핵심은 주도권 장악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기고 적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패배는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습니다. 군쟁이란 전쟁 중 양측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을 뜻합니다. 손자는 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군쟁을 꼽으며 특히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군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군하여 예정된 전장에 더 신속히 도달하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군쟁에는 유리함이 있지만 동시에 불리함도 따릅니다. 유리한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전군이 모든 군비와 군수품을 갖추고 출동하면 적보다 먼저 도달할 수 없고 유리한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필수 중장비와 군수품을 버리고 경장으로 전진하면 군수물자에 손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일 경장으로 밤낮 없이 전속력으로 백리기를 행군하면 건장한 병사는 앞서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병사는 뒤처져 결국 병력의 열의 하나만이 기한 내 도달하게 됩니다. 군대는 군수물자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군량 없이 생존할 수 없으며 비축물자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위나라의 정권을 장악한 사마소는 종회를 대장으로 삼고 등해와 함께 총나라를 공략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종회와 등해는 전략적 요충지인 검각을 치기 위해 총나라로 진군을 했습니다. 검각은 100명이 1000명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요새였기에 위나라 군대가 우세한 상황에서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국면에서 등해가 정면 돌파하기보다 우회해 총나라를 계속 공략하자고 제안했지만 종회는 등해의 계책을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등해는 뜻을 굽히지 않고 부대를 이끌고 황량한 땅 700리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등해가 총나라 수도인 성도를 급습했고 총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끝에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군하여 예정된 전장에 더 신속히 도달하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한다라는 구절을 그대로 실현한 사례입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변이란 마주하는 무수한 변화와 그에 대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쟁은 고정불변의 원칙이나 이론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에 반드시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과 변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의 규모나 무력의 크기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면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가, 전략과 전술을 얼마나 정밀하게 수립하는가, 그리고 지휘관이 그것을 얼마나 기민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어떤 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살핍니다. 불리한 정황에서도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찾아내므로 대사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유리한 정황에서도 불리한 요소를 충분히 경계하기 때문에 적에게는 가장 두려운 손실로 위협해 굴복시키고 위험하고 번잡한 일을 강요해 지치게 만들며 이익을 내세워 유인함으로써 복종하게 만듭니다. 춘추 전국시대 정나라의 재상인 자산이 특히 이로움과 해로움을 잘 살폈었습니다. 정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낀 소국 중에서도 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산이 어렸을 때 정나라는 자신보다 더 약소한 인근의 채나라를 공격해 대승을 거두고 채나라 공자까지 포로로 잡는 커다란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정나라의 백성과 대신 모두가 환호했지만 자산은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소국이 문덕도 없이 무력으로 채나라를 침략했으니 뒤에 닥칠 후환이 너무도 클 것입니다. 채나라가 의지하는 대국 초나라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초나라에 굴복하면 초나라와 경쟁하는 진나라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나라와 진나라가 모두 우리 정나라를 침공한다면 앞으로 4에서 5년은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산의 예측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초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어 초나라와 경쟁하던 진나라까지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결국 정나라는 자산이 내다본 대로 몇 해 동안 초나라와 진나라의 침공에 시달리며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무릇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로 인한 이로움뿐 아니라 반드시 그에 뒤따를 해로움까지 살펴야 하는 것을 손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해 주둔할 곳을 찾을 때는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합니다. 크게 4종류의 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원에서는 마땅히 드넓은 지대를 점령해야 하고 측면 부대는 고지를 배후로 삼아야 하며 전면은 낮고 후면은 높은 곳에 주둔해야 것이며 두 번째는 산지를 통과할 때는 수초가 있는 골짜기를 끼고 나아가야 하며 높은 산의 해를 바라보는 쪽에 주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을 건넌 뒤에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둔해야 하고 적이 강을 건너 진격해올 때는 강 한가운데서 맞서지 말고 적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공격해야 유리합니다. 해가 보이는 높은 곳에 주둔하는 것이 좋으며 적보다 하류에 주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염지와 소택지에서는 신속하게 행군하고 멈춰서는 안 되며 만약 때 적과 조우하면 반드시 수초와 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안지의 항우와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툴 때 팽월은 유방을 도와 유격전으로 항우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항우는 팽월을 공격하기 위해 출전했고 그는 성을 지키는 조구에게 그대는 성고를 신중하게 수비하라. 한나라 군대가 싸움을 걸어와도 절대로 응전하지 말고 그들이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만 하라. 나는 보름 내로 반드시 양지역을 평정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진류, 매황, 수양을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죠. 그동안 한나라 군대는 초나라 군대에 여러 차례 싸움을 걸었으나 초나라는 항우의 말대로 결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나라 진영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대여세 내내 초나라 군대에게 욕설을 퍼붓게 했습니다. 경로한 조구는 병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넜는데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한나라 군대가 나타나 기습을 가했고 초나라는 대패하게 됩니다. 손자는 유리한 지형과 위험한 지형을 설명하며 그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승의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팽월은 하천지대에서는 적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공격해야 유리하다라는 손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면 싸우기 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형에는 통, 궤, 지, 애, 험, 원의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통은 아군도 갈 수 있고 적군도 갈 수 있는 지형입니다. 통영에서는 확 트이고 양지 바른 고지를 선점해 식량 보급로를 확보하면 작전 수행에 유리합니다. 그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기는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적이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돌격해도 승리를 거둘 수 없고 더구나 돌아오기도 어려워 불리합니다. 지는 아군이 출격해도 불리하고 적군이 출격해도 불리한 지형입니다. 지형에서는 적군이 이익으로서 유인하더라도 절대 출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철수하는 듯 위장해 적을 유인하고 적이 반쯤 출격했을 때 돌아와 공격하면 유리합니다. 애는 좁고 험한 지형입니다. 애형에서는 아군이 먼저 점령하고 반드시 충분한 수의 중무장 병사로 좁은 입구를 봉쇄하고 적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적이 먼저 점령해 중무장 병사로 입구를 봉쇄하면 무리하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이 중무장 병사로 입구를 봉쇄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공략하여 점령해야 합니다. 험은 지세가 험준하고 가파른 지형입니다. 험형에서는 아군이 먼저 점령하면 즉시 확 트이고 양지 바른 곳을 점거하고 적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적이 먼저 유리한 곳을 점령하고 있으면 신속히 퇴각해야 하며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원형은 적군과 아군의 거리가 먼 지형입니다. 원형에서는 적군과 아군의 실력이 비슷하면 도발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출전을 강행하면 불리해집니다. 무릇 전쟁은 지형을 읽어야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장수들은 반드시 세심하게 지형을 살펴야 합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뒤를 이어 촉한의 황제가 된 유선을 보좌했습니다. 촉한은 한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명분 아래 중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위나라를 무너뜨리는 북벌에 나섰습니다. 제갈량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중원의 서쪽 길목인 관중의 중심 장안으로 가기 위해 기산 방면으로 진군했죠. 한편 북벌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보급로를 확보해야 했는데 이때 지켜야 할 요충지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가정의 방비를 맡기며 물길 가까이에 진을 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이를 어기고 물길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산 위에 진을 치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장압은 곧바로 급수로를 끊고 기습하여 촉한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결과 촉한의 첫 번째 북벌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괴라는 지형을 두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기는 어려운 지형이며 적이 미리 방비하고 있으면 돌격해도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속은 지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어겨 큰 패배를 자초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지는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 마주하는 전쟁터의 9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전쟁터에는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의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지는 적국 영토 내에서 교전하는 전쟁터를 말하며 적국의 영토 내로 진입했으나 그리 깊지 않은 전쟁터는 경지, 적국 깊숙이 진입해 적의 많은 성읍으로 둘러싸이는 전쟁터는 중지입니다. 그러므로 산지에서는 작전을 벌이지 않아야 하며 경지에서는 섣불리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지는 아군도 갈 수 있고 적군도 갈 수 있는 전쟁터이며 선점하면 유리한 전쟁터를 쟁지라고 합니다. 교지에서는 아군 부대를 긴밀히 연결해 적이 단절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쟁지에서는 무리하게 강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지는 여러 나라와 맞닿아 있어 먼저 도달하는 나라가 주변 나라의 지원을 얻는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구지에서는 주변 나라들과 주도적으로 교류해야 합니다. 비지는 산림이 울창하고 산이 험준하고 물길이 거세며 소택지가 많아 통행하기 어려운 전쟁터이기 때문에 비지에서는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위지는 행군할 길은 좁고 철수할 길은 멀어 적이 소수로서 다수를 격파할 수 있는 전쟁터입니다. 위지에 빠지면 지체하지 말고 탈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사지는 말 그대로 전군이 몰살되는 전쟁터를 말하며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손자는 전략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형과 정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신속히 싸우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지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어 승리를 거둔 대표적 사례가 바로 파부침주라는 고사성어가 비롯된 항우의 이야기로, 이는 밥 짓던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탈배를 가라앉히다라는 뜻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는 결의를 말합니다. 항우는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 진출하기 전 진나라의 대군과 거록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장하를 건넌 항우는 우선 병사들을 배불리 먹인 뒤 타고 온 배를 모두 부수고 강물수 속에 가라앉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밥을 짓는 솥을 모조리 깨뜨렸으며 막사마저 불태웠습니다. 병사들은 오직 3일치 군량만 지니도록 했죠. 이는 승리하지 못하면 오직 죽음뿐이며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우의 병사들은 일당십의 기세로 적진을 돌파했고 그들의 고함 소리는 하늘을 울렸습니다. 결국 항우의 군대는 거록 전투에서 9번 싸워 9번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진나라 장수는 대부분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항우가 장하에서 배수진을 친 것은 손자병법이 언급한 사지의 전형입니다. 그는 퇴로를 없애 병사들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형을 조성하여 일당십의 전력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열고 죽음 속에서 생존을 이끌어낸 이 이야기는 병법이란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용가는 간자, 즉 간첩이나 첩자를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다름 아닌 상대방보다 먼저 아는 것, 즉 선지에 있습니다. 간자는 선지들을 얻는 가장 전통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손자병법이 말하는 용가는 단순한 첩자 운용의 지침이 아니라 전쟁이 정보전임을 선언하고 아는 자가 승리한다는 절대 명제를 관철하며 먼저 아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10만 병사를 일으켜 천리를 출정하면 백성의 부담과 국가의 지출로 날마다 막대한 자금이 소모되는데, 이는 결국 단 하루의 승리를 얻기 위함이며, 만약 거슬과 금전에 인색하여 간자를 중용하지 않아 적의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이는 인덕이 지극히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군주와 뛰어난 장수는 한번 출정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이유는 바로 사전에 이미 적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을 사전에 미리 꿰뚫는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얻어야 하고 그것도 적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간자를 운용하는 방식에는 적국의 고향 사람을 첩자로 만드는 인간, 적의 관원을 나의 첩자로 만드는 내간, 적이 파견한 첩자를 내 첩자로 만드는 반간, 거짓 정보를 유포해 적의 첩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적을 속이는 사간, 이 사실이 폭로되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기에 사간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와 적의 정보를 보고하는 생간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제나라의 전단은 뛰어난 명장이었을 뿐 아니라 정보전에도 매우 능한 지략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첩자 운용에 뛰어났으며 이를 통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당시 제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연나라의 장군은 명장으로 유명한 악이었습니다. 전단은 그가 계속 연나라군을 지휘하는 한 악전고투가 이어질 뿐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고 전단이 왕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첩자를 연나라에 침투시켜 아기가 겉으로는 제나라를 토벌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제나라와 연합하여 자신이 제나라의 왕이 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제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기 대신 다른 장수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연나라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고 그를 의심한 왕은 아기 대신 다른 장수를 새로운 장군으로 임명시켰습니다. 이렇게 명장 아기가 전쟁의 전면에서 사라지자 연나라 군대의 전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전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즉시 반격에 나서 연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제나라를 보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전단은 정보전으로 적장을 제거하고 승리를 거둔 대표적 인물로 기록됩니다. 손자병법은 싸움을 부추기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자는 말합니다. 분명한 이익이 없다면 행동하지 말라.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판에서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손자병법이 25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 우리의 삶과 일,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